예, 뉴스탑10이 뽑은 5위와 7위인데요. 먼저 서약 압박하는 친문 팬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범여권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말들이 많습니다. 벌써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8명가량이 사인을 했는데요. 핵심은 친문 지지자들의 압박입니다. 민주당 김현무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 분리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큽니다. 제19 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는 모두 그 부작용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화면부터 보고 시작을 할까요? 이현정 의원. 네. 제가 좀 저희 글씨를 좀 키웠는데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9일 국회의원 황운하 해서 황 의원의 사인까지 있어요. 이게 시작, 서약서 요구는 친문단체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뭐 검찰 수사권과 공소권을 나눈다는 문제에 대한 판단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건 논외로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 입법화를 관철시키는, 이건 뭐 저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나 압력단체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일부 친문단체들이 하는 저 행동을 보면 이건 어떤 면에서 뭐 압력이 아니라 그 협박 수준이 아닌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파란장미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 단체가 예전에 조국 사태 때 그때 결성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시키는 것. 지금 현재 뭐 여당 내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서약을 해라. 어떤 사인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의원들한테는 집중적으로 뭐 문자를 보내서 그걸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몇몇 의원들이 저렇게 했다라고 본인들이 SNS에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본인들이 올리는 거야 뭐 논외로 하더라도 문제는 시민단체나 이런 압력단체 행위가 이게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뭐 하나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어떤 협박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제 아는 국회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이 뭔가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뭐 댓글이나 문자가 올라오는데,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2만 통이 왔다고 그래요. 나중에 전화가 뜨끈뜨끈해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압력이 심하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메일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그렇죠. 전화나 문자가 2만 개가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 통화를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2만 통이 와서 나중에 보니까 전화통이 이게 뜨거워갖고 잡을 수가 없더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상의 어떤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헌법기관이니까 뭐 국민들 여론을 들은 행위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행동 자체가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반대편에서 보면 김 변호사님, 이게 뭐 직접 민주주의 실현 아니냐. 현장 목소리 의원들이 받아서 서약도 하고 입법 추진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뭐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어디 친문단체든 뭐 친박단체든 의원들한테 본인의 주장을 할 수는 있는 거고, 그걸 받아서 의원이 그걸 받아서 본인이 입법할 때가 반영하는지 반영하지 않는지도 뭐 의원 개개인의 자유고 유권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약간의 문자 테러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좀 너무 좀 지나치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할 수 있고 주장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도 다 상대의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정활동이라든지 정책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넘어서서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에 강요하는 거는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지적하는 것 같고, 일부에서.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아까 뭐 장경태 의원이랑 여당 초선 의원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친문단체에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래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막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걸 크게 들고 나와요. 저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초선 의원 넘어서 지도부까지 어느 정도 확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으나, 글쎄 모르겠습니다. 항상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멀게는 다음 대선, 가깝게는 다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모든 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 흐름에서 보면 지금 수사권, 기소권 들고 나와서 검찰개혁 시즌2입니다라고 일부 초선들이 들고 나오는 게 나중에 본인이 연성 지지자들 규합해서 재선을 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서울시장 재보선하고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당 지도부터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 선거의 승패를 광역 선거에서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중도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코로나 빨리 극복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원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인지 뭐 경찰 개혁인지 그걸 원하는 건지를 한번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하루 왼종일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모레도 이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화면에 만나봤던 김용민 의원 그리고 잠시 마루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뭐 장경태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서약에 동참했는데 다음 장을 볼까요? 결국은 집권 여당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팬덤 정치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파란 장미 시민 행동이 도대체 어떤 데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 파란 장미는 이제 지난 2019년에 이 공수처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으로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진 것은 이제 친여 성향의 정치평론 이 유튜브 채널 이 최인호 TV를 운영하는 최인호 씨가 제안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파란 장미의 활동에 좀 그 뭐 재미있는 표현이 100만 송이 파란 장미가 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100만이라는 얘기가 이 10년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배우 문성근 씨가 주도를 해서 이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겨냥해서 100만 명이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자. 당시에 5개로 나눠져 있던 야권을 하나로 통합해서 정권을 교체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문성근 씨가. 그리고 이제 100만이라는 숫자는 또 좀 기억을 되듬어 보시면 과거에 전대협이 한참 활동할 때 100만 학도, 그러니까 100만 명의 학도가 모여서 이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이제 이런 그 논리의 어떤 그 레토릭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파란 장미 활동의 경우에는 파란 장미의 꽃말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공수처를 그 얘기하면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지키고 검찰 개혁을 이루자. 이제 이런 논리가 이 파란 장미 시민 행동에서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서약서를 강요하는, 뭐 강요는 아닙니다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이 권유하는 것까지 지금 이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이 시민행동, 친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검찰개혁 양대 과제를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땡땡땡 의원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뭐 이런 건데요. 김관욱 교수님,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인물들, 그 면면이 180석 거열을 혹시 흔드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면 정치권이 좀 뭔가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헌법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력단체나 지금 이익집단,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거는 지극히 민주주의의 어떤 입법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압력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익과 또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압력을 판단하면 됩니다.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법 활동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본인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을 때 또는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들을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다거나 그래서 욕설을 한다거나 또는 문자 테러를 한다거나 이건 민주주의의 상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원리와는 완전히 상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에 전화들이 마구 옵니다. 그래서 욕설을 하고 잠시만요. 김관욱 교수님. 그렇죠. 저희 학교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어떤 표현의 권리라든가 자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억제하려는 이런 흐름이 지금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친문이든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이런 극단적인 행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의 시민 정신을 좀 발현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이 교단으로 계시는 개명대에도 그런 그렇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가 아주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모르죠. 글쎄요. 친문 지지층의 행보가 집권 여당의 중심마저 뒤흔드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친문 정치를 경고했던 진중권 전 교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서 비판자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 그 중첩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지지가 비판을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 이거는 사실은 정치라기보다 이쪽에 종교가 되는 거죠. 진중권 전 교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만 해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현정 의원, 네.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홍세아 전 진보신당 대표가 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팬클럽이었던 노사모와는 다르고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뭐 지지를 한다든지 어떤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뭐 지지를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의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빠라는 이런 어떤 현상, 팬덤 현상은요, 이 국회의원의 경선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요즘 이제 국회의원 뽑을 때 각 당에 이제 경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선에 참여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열성 지지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확 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단계부터 이제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아는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어떤 이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 다음 뭐 총선에 이런 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이 SNS 공간을 통해서 모여진 힘이 실제로 그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작용할 경우에 이 정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압력이 있더라도 어떤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뭐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이라고 그랬고 이낙연 대표는 당의 에너지다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이들의 활동 자체를 공인화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점 이렇게 정치화가 진행이 되면요.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그런 사태도 우리한테는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비슷한 흐름의 내용인데요. 지난주 민주당 당내 게시판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이낙연 사퇴, 이재명 출당을 투표에 붙였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2차는 이제 지역화폐 아닌 현금 선별 지원, 지재 지원 방식을 해봤더니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바잖아요. 김 변호사님, 저하고 이걸 화면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기준으로 이게 지금 이 투표에 붙인 게 무슨 뭐 대표성이 있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닌데 이렇게 뭐 찬성 반대 나눠서 근데 이재명 지사 출당 쪽에 더 많이 의견이 모아졌다. 뭐 이걸 두고 뭐 전초전이네 아니네 하는데 이 당내 게시판이 어쨌든 시끄러운 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면론 때문에 조금 이제 일부 강성 지지자들한테 좀 공격을 받았는데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반대를 하신 분이 압도적으로 일단 많은 거죠. 지금 수치로 봐도 반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66%, 34%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어떤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당 지도부가 조금 각을 세우는 것 같고요. 뭐 정총리라든지 뭐 출당이 찬성입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이낙연 지사는 죄송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아무래도 친문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는 친문과는 좀 거리가 멀다. 비문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의 비교적 뭐 그렇게 비교적 그렇다는 거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당의 어떤 여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문 지지자들이 훨씬 수적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보니 아마 여당 게시판에서 있는 어떤 여론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대표에게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관욱 교수님.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오류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당의 게시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예. 숫자 분모를 보면 다 해도 7,000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잠시만요. 저도 화면을 좀 여기 보면 7,000명이 안 돼. 6,700명 뭐 그렇죠. 찬성반대 합치면 뭐 이렇게 되죠.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 출당 부분은 7,0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전체 당원을 한 100만 명이라 잡는다면 극히 일부입니다.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사실 당의 민심을, 당심을 당원들의 마음을 사실 호도할 수 있는,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리 이제 당내 그 권리당원들이 여론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돼 있을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관련 보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반드시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검열은 하지 않습니다만 사후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아무리 당내 여론이라 하더라도 과연 표본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추출이 됐느냐, 그다음에 그 응답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하고 결과를 봐야지, 만약에 저렇게 뭐 90몇 대 몇이다 이렇게 되면 여론이 호도될 가능성이 크고, 잘못된 여론이 자꾸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 또 동요하는 민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지 아닌지를 이 구분해서 바라보는 이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대표성, 뭐 강제성 전혀 없는 여론조사. 그럼 진짜 좀 믿을 만한 여론조사를 지금부터 구장차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오차범위 내에,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호남만 빼면 조금씩 수도권, 충청, 강원, 뭐 TK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제1야당이 조금씩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건 아닌가, 이 분석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저 여론은 이 조사를 한 시점,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5일 동안 조사한 민심의 하나의 단면이 저렇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은 이제 변하는 것이긴 한데, 지난해와 달리, 지난해에는 여당에 대한 여론조사가 높았고 전국적으로도 여당에 대한 여론조사 우위가 상당히 높았는데, 신년이 되면서 해가 바뀌면서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 전국적으로 골고루 야당에 대한 지지가 여당을 조금 앞서기 시작했다.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과거 여론조사와 이번 여론조사와 다음 여론조사의 어떤 그 같은 기관에서 같은 조사 기법으로 활용한 것을 좀 변화의 이 추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사가 다음에도 이어진다라면, 여당 우세가, 전국적인 우세가 조금 굳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다음 조사에서 반대 여론조사가 나오면 여전히 오차 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민심이 여야의 어떤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긴즉슨 뭐 추이를 더 봐야 되겠지만, 호남만 빼곤 국민의힘이 한 발 정도 앞서갔다 보는 건 지금 야당에게는 4월 보궐선거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결과죠. 왜냐하면 호남을 뺀다라는 것 중에 서울과 지금 부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4월 100일도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 지역에서도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여당보다 조금 높다라는 것은, 이 조사가 만약에 트렌드로 굳어지고 이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라면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걸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는 여당에게는 상당히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조사고요. 야당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좀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민심까지 살짝 살펴봤고요. 일단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에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